국가행정위의 제 1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행정의 환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법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행정의 환경을 정치, 경제, 사회, 법 이렇게 해서 넷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남은 부분이죠. 행정의 영역, 그다음에 그 행정학의 주요 요목에 대한 학습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예정된 진도를 다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개념이죠. 행정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시험 때까지 행정의 정의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행정의 인접 영역인 경영과의 관계와 정치와의 관계를 또 나눠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환경 가운데 정치와 경제를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사회와 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는 부분이 행정의 영역과 범위 부분이 남죠. 이렇게 되면 행정의 개념 부분을 우리가 다 이제 전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이제 행정학 전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 주요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게 되는 거니까. 행정학이 워낙에 이제 방대한 영역이고 해서 우리가 3학점만 갖고 이렇게 소화하기는 대단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그냥 행정의 개념 부분만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교재와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책으로 보면은 그 차례편에 보면 제 12장이 해당이 돼요. 12장에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행정 환경 가운데 3번 사회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법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의 환경,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환경이 바로 사회인데, 행정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 바로 행정사회학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장이 있다는 거죠.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통칭하는 의미로서 사회라고 하는 것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그 관계, 다시 말하면 행정의 환경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행정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그런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응용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과학 가운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사회학적인 주요 개념들, 이론들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사회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개념이나 이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계급 계층의 개념이나 그다음에 계급 계층 이론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과 경제학 을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래야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 가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 정도로 행정학이 굉장히 응용적인 종합사회과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그런 뭐랄까 기존에 이제 그 행정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사회학 이론들하고 행정학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행정과 사회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켰는데 이걸 약간 또 뭐랄까요 등치 개념이 뭐냐면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민사회 이렇게 시민자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이건 이제 통치와 협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통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죠. 영어로 말하면 가버먼트,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배한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는 통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협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로부터 위로의 협동이죠.
옛날처럼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 통제하는 그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정치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는 기존의 통치와 구분해서 협치다 이런 말이에요. 협동하는 정치다. 그죠? 협동, 국가와 사회가 서로 그다음에 위정자와 국민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우리는 협치다 이런 말을 쓰고 영어로는 governance라는 말을 씁니다. 이 govern이란 말이 영어의 govern이란 말이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뜻이죠. 룰 이렇게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overnment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위로부터 아래의 그 지배 이런 개념이고, 협치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와서 등장이 된 아래로부터 위로, 다시 말하면 사회가 주도하고 국가가 이제 뒷받침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걸 우리는 대체로 협치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한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 협치란 말, 거버넌스란 말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는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다시 통치의 시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또 거버넌스란 말이 약 한 9년 동안 실종됐었죠. 계속 통치란 말만 쓰고 거버넌스란 말 자체가 한 9년 동안 실종돼 있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거버넌스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항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심지어는 시민사회가 먼저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협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협치. 그래서 행정과 사회와의 관계는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고 결국은 통치와 협치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정과 이제 사회를 관계를 놓고 볼 때 행정이 좀 우위에 있는 그런 국가가 있는가 하면 또 사회가 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이 우위에 있는 국가군을 우리 한번 보고, 그다음 이어서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우위에 있는 국가, 이 둘로 우리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에 비해서, 시민사회에 비해서 행정과 국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생 독립국이죠.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제국이 새로 독립된 신생 독립국이 바로 이제 이런 유행에 속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이제 갑자기 독립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시민사회는 거의 끌려가고 이제 동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식민지가 이제 독립할 때 그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이제 그 무슨 귀속 재산 같은 것도 다 이제 국가에다가 주고 이제 떠나니까 국가는 그런 귀속 재산들을 사회에다가 이제 배분을 하잖아요. 이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우월적인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알다시피 일제가 36년 지배하고 1945년에 물러나갔을 때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귀속 재산을 그 일제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회사라고 이런 데서 받은 어마어마한 그 귀속 재산들을 이제 민간에다가 그 불화를 했죠. 나눠줬다는 거죠. 불화를 했는데 그때 그 귀속 재산의 불화를 받기 위해서 시민사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경쟁을 했었고, 그 국가는 그 이제 전적인 권한을 가지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국가에서는 행정이 시민사회에 비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씁니다. 과대성장 국가다 이런 말을 써요. 과대성장 국가다. 다시 말하면 overdeveloped countries다. overdeveloped state다. 과대성장, 시민사회에 비해서 국가가 과대성장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국가에 비해서 시민사회는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일컬어서 과대 성장 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가 엄청난 힘을 가지니까 관료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귀속 재산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무슨 특허를 내주는 데 있어서 뭐 특권을 주고 뭐 이런 독점권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관료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체제를 우리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다 이렇게 말하죠. 뷰로크라틱 오소리테리아니즘이다 이렇게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제 그 관료들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사회의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어떻게든 뭐 공무원 시험 고시를 치르고 해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공무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해방 직후에 정말 많은 우수한 엘리트들은 다 행정고시, 사법시험, 뭐 하여튼 이런 고등고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그 공무원들은 또 어마어마한 이제 그 권위를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관료적 권위주의입니다. 이게 뭐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검사들이 지금 갖는 어마어마한 힘. 우리가 뭐 지금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검사만이 갖는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대통령이 아니 누구도 검사가 갖는 기소 독점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사람 판사가 우리가 뭐 지난번에 태극기 집회를 뭐 허용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반대하고 전 국민이 반대해도 판사 한 명이 허용하면 그냥 태극기 집회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볼 때는 검사 한 명, 판사 한 명이 갖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판사, 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사실 누가 세차장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세차장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고 할 때 누구한테 세차장 영업권을 줄 거냐, 이걸 놓고 그 관료가 행사하는 권위는 엄청나거든요. 각 대학들이 서로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다 의과대학을 줄 것인가? 결국 관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힘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통칭해서 묶어서 그냥 이런 용어를 쓴다 이거죠. 관료적 권위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독립해서 주로 그 발전의 연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오로지 이제 발전 하나로 발전에 올인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발전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닉스라고 하는 신흥공업국, 닉스라고 하는 건 신흥공업국이죠.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그러면 이게 닉스 그러면 신흥공업국이고, 니즈는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신흥공업 경제라고 하면 결국은 같은 이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네 나라를 우리는 이제 신흥공업국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정국 우위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기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경제기획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부를, 건설부를 만들었습니다. 개편했어요. 그래서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를 앞세워서 어마어마한 경제개발을 해나갔죠. 그 성과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핵심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또 나라가 파시스트 국가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당시 2차 대전을 도발했던 그 주축국이라고 그러죠. 독일, 히틀러의 치하의 독일, 그다음에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게 셋을 묶어서 우리는 파시스트 국가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국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도발해야 되고 군수산업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엄청나게 이제 치고 나가고 시민사회가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파시스트 국가군도 전형적인
행정우위적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독재 또는 개발국가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박정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뭐 수카르노,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의 리콴유,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개발 독재 체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개개인들을 통제를 할 때는 그 개별적으로 통제를 못하니까 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단체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자본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정경련, 전국경제연합회 정경련을 통해서 자본가를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를 통제할 때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통해서 노총을 조정하고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함을 해갖고 노총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통제를 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조합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합주의. 국가가 직접 개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 조합을 경유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메커니즘, 이것을 조합주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어로 본 건 코퍼레티즘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조합, 말하자면 뭐 단체, 노조, 뭐 협의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의용단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이제 교묘하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또 박정희 시절에 10월 유신할 때 또 통일유치 국민회라는 게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런 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용단체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국가가 개개인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통제 시스템, 그걸 우리는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행정이 우위에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또 시민사회가 우위에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도 물론 시민사회가 행정이나 국가보다 더 우위에 있지는 못해요. 당연히 행정이나 국가가 우위에 있는 걸 맞는데 아까 앞서서 예를 들었던 그런 국가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민사회가 힘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상대적 시민사회 우위적 국가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나라는 물론 식민 전통이 없는 나라죠. 유럽 식민 통치만 했지 식민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들, 유럽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비교적 국가보다는 시민사회가 힘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파시스트를 경험한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은 에스파냐나 하여튼 이런 유럽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이나 이런 신흥공업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훨씬 시민사회에 힘이 있습니다. 국가 조정만 받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를 개혁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보면 유럽 제국도 이제 크게 나누면 대륙형과 영미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나 무슨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이런 대륙형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 미국, 그다음에 영연방 이런 영미형이 있습니다. 대륙형은 아무래도 좀 그 국가가 힘이 강해요. 지방자치를 할 때도 보면 국가 주도적인 그런 지방자치를 합니다. 반면에 영미형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가 주도를 하고 국가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영미형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국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체주의적, 개별주의적 접근하지 않고 이런 데서도 이제 조합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조합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다원주의다. 플루럴리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폴리아키다 이렇게 말하죠. 전형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각 개개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그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정당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이 먼저 시민단체에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압력단체에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백악관에다가 이제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바로 백악관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런 조합들, 여러 단체들, 여러 집단들을 경유해서 이제, 개개인들은
국가의 백악관에 이게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우리는 조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조합주의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합주의적 방식을 악용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구로서 조합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단체 집단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합주의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원주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미국에서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거. 유럽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다당제로 돼 있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들이 다당제 많은 정당들을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다원주의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행정우위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죠.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유형, 국가우위, 사회우위 이런 것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절대적입니다. 국가와 행정이 갖는 권위가 절대적이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시민사회는 없다. 이렇게 시민사회 자체만이 사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중국. 엄청난 수출을 많이 하지만 다 국영기업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소유해도 다 뒤에 어떻게 보면 국가 소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런 사회주의 체제들은 행정과 국가가 권위가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는 개념적으로 국가만이 존재하고 시민사회는 없다, 부재하는 형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 요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행정 영역은 우리가 말하는 건 관료의 세계고, 국가 재정의 세계고, 뭐 이런 세계라는 건 뭐 비교적 단순한 그런 영역이 바로 행정인데, 행정을 뺀 나머지 시민사회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는 사회 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회 구성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셜 포메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횡적으로 볼 때, 종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횡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집단이 있고,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조직이 되고, 조직이 제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횡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적으로는 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계급과 계층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5천만도 보면 5천만도 보면 계급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급별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뿌띠 부르주아 계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층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류층,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이렇게 세 개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횡적, 종적으로 이렇게 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횡적으로 볼 때도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러면 나는 그냥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직에 속해 있다. 나는 제도권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횡적 구성 요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집단, 조직, 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냥 통괄 해서 넓은 의미의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 조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집단, 조직, 제도 이렇게 돼 있고, 횡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종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 계층으로 엄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럼 남자들이 훨씬 우월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진 자, 우월. 이런 식으로 해서 횡적, 종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구성체들이 또 근데 문제는 역량, 자원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 그러면 남자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그러면 수도권이 유리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여타 그러면 당연히 서울이 유리하고,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 강남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 다음에 공업, 그 제조업과 농업, 그럼 제조업이 유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럼 장애인이 유리하고, 예?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신세대, 기성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구성체별로 놓고 볼 때는 엄연히 격차가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 쉽게 접근해서 자기 정책을 잘 구현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취업도 못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시키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자원과 역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접근성이 뚝 떨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힘을 써도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고, 이런 격차가 확연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충원에서도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가 행정에 진입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나중에 놓고 보면 실력 순으로 성적으로 뽑다 보니까 훨씬 가진 사람도 유리합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합격하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주경야독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겉돌게 되고, 부자들은 계속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 자식도 다시 공무원 만들기 위해서 그쪽은 부익부가 창출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 빈익빈이 창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시험 제도로 뽑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 공정한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성적으로 뽑으면 효율적이긴 해요. 그 다음에 우수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이 들어가지 못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럼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이제 장애인 가산점, 여성 가산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줘야 된다 거죠. 미국 같으면 유색인종 가산점, 인도 같으면 카스트에서 낮은 카스트 가산점,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적 순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적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 들어가 보면은 가장 불평등한 제도가 바로 성적 순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표성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료 충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구 비례로 할당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사법시험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 사법시험 있을 때 성적 순으로 뽑다 보니까 서울에서 다 합격하고 지방은 도저히 합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구 비례로 서울이 1000만이면 5분의 1만 합격자를 주고, 경기도가 1500만이면 5분의 1.5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인구 비례로 정확하게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정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대표성이 있는 거다. 그다음 남자 여자 반반 딱 할애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 말하는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개개인이 행정의 국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개인들이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어떤 단체, 집단, 조합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하자면 행정과 사회를 매개하는 그런 시민단체,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국민을 조합주의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장치면서, 또한 사회가 볼 때는 국가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가 바로 뭐냐면 시민단체라고 하죠. 이게 말하는 NGO라고 하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시민단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정부 조직이죠. 다시 말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순전히 자립하는 그런 조직, 요걸 우리는 시민단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정부의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민단체고, 이들은 이제 형식상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부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진성 회원들이 이제 그 회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로부터는 돈을 안 받는데 대기업한테 돈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한테는 그러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데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한테는 돈을 받기 때문에 바른 말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는 이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냐. 진정한 시민단체가 되려면 정부로부터는 물론 대기업 특정 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진성다원들의 진성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시민단체의 이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힘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는 너무 이제 공공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보편성과 정당성은 큰데 누가 봐도 참 올바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익집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정의 이익을 반영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NGO는 우리 사회 구성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익집단은 이제 자기들이 이익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노동조합, 총학생연합 뭐 이런 것들 전형적 이익집단 아닙니까? 이익집단들은 숫자는 좀 적지만 자기들 무슨 그 조합비를 내다 보니까 돈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정당을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집단은 곧 압력 단체인 거죠. 자기들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익 집단이고 그 방법론적으로 정당을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압력 단체라는 거죠. 같은 단체의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단체 뒤에는 또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 그리고 말하는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이런 비영리 조직들이 행정과 시민사회에 매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척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행정과 사회의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 거지만 행정과 사회의 중간 조직을 우리는 준정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죠. 콰고다. 콰고. Quasi 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준정부 조직. 콰고. 콰고를 잘 이게 NGO. 이거는 NGO. 이거는 콰지오 이렇게 콰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준정부 조직이죠. 주로 자문 기능을 담당합니다. 무슨 협회 같은 거, 무슨 사회복지협의회, 무슨 변호사협회, 뭐 협회 이런 데는 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뭐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이런 협회를 만들잖아요. 이 협회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자문을 담당하는데 사실은 행정기능을 대행해주거나 아니면 행정기능을 도와주거나 하는 준사법, 연구개발, 집행을 담당하는 그런 준정부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준정부 조직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은 정부 이야기하면서 정부 부문을 많이 축소를 했지만 준정부 조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의 기능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은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준정부 조직이 심지어 이렇게 행정기능을 대행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 준정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법. 행정의 환경 네 번째가 바로 법입니다. 이 법에 관해서 우리는 행정법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학과 법학과의 관계. 아까 행정과 사회는 행정사회학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법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법치행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기초를 둬야 된다. 법 없는 행정은 불가능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law-based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법정주의, 모든 조세는 법에 기초해야 된다.
조세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모든 죄와 형은 법이 정한다. 선거구 법정주의, 모든 선거를 할 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법으로만 정한다. 모든 것이 법정주의예요. 법정주의. 모든 것이 법의 기초가 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이 없이는 절대 행정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독립혁명이 났던 것이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보스턴 차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영국 식민정부에서 미국 그 홍차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 없이 세금 없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위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독립혁명으로까지 이제 파급이 됐던 거죠. 법 없이 과세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을 하나 만들려면 반드시 법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세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말하는 법들이 다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법행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우리가 법 행정의 정의에서 법함수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뭐냐? 행정은 법의 함수일 뿐이다. 행정이 뭐냐? 법의 종속변수다 이 말이죠. 법함수서라는 말은 법의 함수다. y가 뭐냐? x의 함수다. 그러면 y가 x를 결정하냐? x가 y를 결정하냐? x가 y를 결정하죠. y가 x 결정한 게 아니죠. x가 독립변수니까 x가 y를 결정하듯이 법이 행정을 결정한다는 거지. 행정이 법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을 잘 만들면 행정은 자동으로 된다. 반대로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행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던 주장이 바로 법함수설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전에 이제 입법국가 시대 때는 이게 상당히 정당성이 있어갖고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최고 목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고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함수설이 틀렸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이 중요한 거 아니냐. 물론 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행정국가의 와서는 그렇게 되는. 하여튼 법함수설은 그만큼 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법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법 국가와 이제 불문법 국가가 있습니다. 성문법 국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그 법령을 법조나 문서화하는 게 성문법이고, 대륙법,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렇게 대륙법에서는 성문법 체제를 택하고 있고, 반면에 영국이나 영연방 같은 데서는 이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불문법으로 가야 된다. 행정도 불문법으로 가야 된다. 다 세세하게 법으로 정하려니까 끝이 없다, 그죠? 물론 성문법이 합리적인 좋은 장점도 있지만 성문법도 단점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문법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영연방은 여전히 그래서 불문법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전 따라서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규칙 이런 걸 통해서 성문법 그런 그 법전을 중시하지만 불문법으로서 우리는 판례, 조리 이런 걸 우리가 중요시하잖아요. 판례, 조리, 관습 이런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불문법이라고 하는 게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문법이 좋고 불문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장단점이 양쪽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법에 기초하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근거가 분명하다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통성이 없고 변화되는 사회 현실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뒤처집니다. 반면에 물문법으로 가면은 좋은 점은 변화하는데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없고 안정성이 없고 또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성숙이 돼 있고 그렇다면 불문법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좀 낙후돼 있으면 또 성문법이 맞겠죠. 그리고 나라도 이제
아직도 성무법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불문법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입헌주의란 말을 써요. 입헌주의란 것은 말로 헌법, constitutionalism, 모든 행정자격은 헌법이 제일로 받는다.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 무슨 행정자격도 헌법을 유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숭고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놔서 어떤 법률은 물론이고 어떠한 입법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헌법의 지고의 가치, 헌법이 갖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어떤 입법도 어떤 행정작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수는 없다. 헌법이 집을 받아야 된다. 입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법을 통해서 국회는 법 제정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권 분립, 서로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그 세 권부가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행정부가 만약에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안 받으면 법, 그 다음에 예산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견제를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렇게 독주를 못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법도 그냥 그 다음에 뭐 예산도 없이 그냥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이 권력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권력 분립의 원리에 맞는 것도 역시 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성문법에서 말한 것처럼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소한의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성문법으로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이제 불문법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행정의 이제 그 법적 근거를 우리가 한 측면별로 보겠습니다. 조직 측면, 그 다음에 인사 측면, 재정 측면 이렇게 나눠보겠어요. 우리나라 행정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조직 차원의 그런 근거를 보면 역시 헌법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현행 헌법은 제4장에서 정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이렇게 해서 헌법이 그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헌법 제8장에서는 지방자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이 맨 먼저고 두 번째가 정부조직법이고 세 번째가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조직의 기본적인 그 사항을 정한 것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있습니다. 통칙. 여기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또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가지고 이제 행정이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행정의 인사법적 측면을 보면은 행정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지.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하여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뭐 하는 것이 행정의 인사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행정 인사법적 근거는 아까 조직적인 그런 데 토대를 두고 정부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본법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이게 이제 모든 공무원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범주별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법원공무원, 국회공무원, 그 다음에 뭐 선관위 공무원, 헌재공무원, 그 다음에 국정원 공무원, 그 다음에 국방부 소속 군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외교, 경찰, 다양한 범주의 그런 공무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공무원법은 그런 다양한 범주의 공무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국가공무원법이죠. 그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임용령이 있고 그런 부과하는 시험 과목 이런 데에서는 임용시험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무하는 데는 보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령 있고 공직자윤리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공무원 연금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이 되겠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또 특별한 사항들은 또 지방공무원법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그 임용령과 시험 과목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은 여러 우리가 말하는 직위분류제가 있어가지고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경력직과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고 경력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전문공무원, 전문직,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따로 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이라고 그래서 군무원 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소속의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법원공무원 규칙이 있고, 또 국회 소속, 입법부의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또 소속된 사람들은 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인사행정은 바로 이런 데다가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재정법이죠. 돈에 관한 겁니다. 그럼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규정하고 있느냐? 가장 기본법은 역시 국가재정법입니다. 국가재정법. 이게 2007년도에 신규 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 예산회계법, 그 다음에 기업예산회계법을 통폐합해서 국가재정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가장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 그 다음에 정부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정부기업 예산법을 두고 있고,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국세기본법이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국세기본법에 이제 토대를 두고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납세 의무를 근거해서 이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법령 체계에 들어가 보면 www.law.go.kr 이렇게 들어가고 검색을 해보면은 분야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제19편이 재정경제 일반입니다. 거기 보면 법 목록이라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해서는 제20편 내국세와 제21편 관세에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도 또 따로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국채금융 뭐 이런 분야들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재정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고, 지방자치법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교육자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법이 또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자치에 드는 그 재정을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에 관한 기본법이 이제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방자치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중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적자를 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용도를 정해서 돈을 내려주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용도를 정해서 내려주는 거고,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그냥 적자를 무조건 메꿔주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뭐 지방재정 상태가 굉장히 취약한 자치단체 있잖아요.
이들은 만년 적자 재정입니다. 거기 지방세 걷어갖고는 5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메꿉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죠. 기타 행정 관련 법률들은 지금 조직, 인사, 재무 빼고 기타 그 외에도 이제 행정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행정절차법이죠. 행정 절차의 기본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고 행정소송입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봤을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묶어서 그냥 행정구제법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구제법.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단계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행정심판, 또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의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의 중앙행정각부에 대해서 아니면 서울시나 시도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거기에도 불복하면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심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번 더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만약에 지면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이제 행정법원에 1심을 제기하는 거고, 거기 불복하면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는 거고, 거기 불복하면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거고, 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맨 첫 단계가 행정심판,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우리가 총 6번을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법이 되는 거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공데이터의 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제한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우리가 전자정부를 통해서 뭐 각종 민원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죠. 행정대집행법. 행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법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의 환경 가운데 이제 사회화법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 이제 행정의 영역하고 그다음에 행정학 각 요목의 주요 내용들, 요걸 우리가 13주차, 14주차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예정된 진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은 책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장에 나와 있는 것밖에 없고요. 법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